시작. 보십시오. 이렇게 막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여기 진주중학교를 다녔습니다만 우리 진주가 정말 참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의 도시, 교육의 도시, 문화 도시고 진주에 사는 분들이 다 참 좋은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우리 여러 어르신들하고 나눌 얘기는 글과 책을 많이 쓴 사람들. 근데 그 글과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체로 문학인 경우가 많죠. 글과 책을 많이 쓴 사람들. 근데 이 강의가 좀 깁니다. 이게 이제 보통 몇 시간 세미나를 할 때 하는 원고인데, 그래서 오늘 가급적 한 절반 정도까지, 너무 서둘러서 나가면 숨이 가쁘니까 절반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와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와서 뵙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제가 여기 우리 어르신들하고 좀 이제 익숙해져서 꼭 이 동네 어른들 만나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오래 제가 여기 진주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저 혼자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 숙녀분들이 저기 뒤에 한 몇 분 계시네요. 저 혹시 나이가 얼마나 돼 보이시나요? 3년 나이 가르쳐 주시면 3년일 거라. 예. 네. 제가 대학에 재임을 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여러 해 됐습니다. 대학 교수 정년이 65세라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70인데 좀 철이 없어 보이죠? 예, 저 학생들하고 오래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저보다 연세가 위이신 분들도 계시고 저와 비슷한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글과 책이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나는 내가 글을 써서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보인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럴 때 굳이 손들 필요 없습니다. 입장 곤란하면 가만 계시는 게 좋아요. 그 대체로 뭔가 하다못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를 써서 선생님께 이제 검사를 받고 이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글을 써서 누구에겐가 보인다라는 것은 이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기 내면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주머니 속에 든 바늘 언제나 삐어져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 제가 가운데 안 서고 이쪽에 서도 괜찮나요? 네. 삐어져 나온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말과 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교양과 상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글이나 말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글을 문자 언어라고 하고 말을 음성 언어라고 합니다. 글과 말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로 할 때는 글 쓰듯이 안 하고 말하듯이 합니다. 이걸 구어체라고 해요. 글을 쓸 때는 말하듯이 안 하고 글 쓰듯이 씁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문어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강의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문자를 이제 전달하는 것인데, 문자가 모여서 문장이 되죠. 이 문자를 인류가 발견했을까요? 발명했을까요? 발명이죠.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 걸 찾아낸 거고, 발명이라고 하는 건 만든 거예요. 어디 있는 걸 찾아낸 게 아닙니다. 인류가 만든 것입니다. 언제? 오랜 선사시대 때부터. 그래서 이 문자를 인류가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화사에 있어서 벽시
종자를 발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종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렵 유목 생활에서 농경 정착 생활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종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 계속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살게 만들고 그로부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문화를 쌓아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명과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물질적인 것, 외형적인 것을 말하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적인 것, 내면적인 가치, 이런 걸 위주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과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너무도 많은 글이 있고 너무도 많은 책이 있죠. 더구나 이제는 과거처럼 활자 매체, 문자 문화 시대에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영상 매체, 전자 문화 또는 전자 매체 영상 문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 시대로 바뀌어갔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가운데 난 그 핸드폰 안 써, 이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뭐 비록 안 쓰신다 하더라도 손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굳이 손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손 들어 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때 입장 곤란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앉아 계시는데 불편하게 해드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대학 교수 30몇 년을 하고 이를테면 40년을 넘도록 강의를 해왔는데 왜 이 앉아 계신 분들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그 촌장으로 있는 황순원문학촌 소나기 마을에 많은 분들이 오세요. 단체로도 오시고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럼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제가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한 번도 첫사랑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난 어렸을 때부터 누굴 보고 가슴이 설레거나 이랬던 적이 없어. 아니 그게 뭐야? 그런 거 뭐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이런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손을 들까요?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뭐하러 들어서 손을 들면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정말 아무것도 안 해보셨어요? 아니 초등학교 때 선생님 좋아해 본 적 없으세요? 옆집 친구 좋아해 본 적 없으세요? 물론 이제 그런 질문을 안 할 것입니다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첫사랑 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부부가 같이 있으면 옆 사람 눈치를 봐요. 아니 첫사랑을 옛날에 했기로서니 지금 와서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슴 속에 옛날에 그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과 같은 이런 소중한 추억이 있다면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의 영혼은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은 마음속에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이 앞으로 100세 시대에 연세 들어가면서 옛날 아이들 키울 때가 좋았지, 옛날에 어디 갔었는데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수명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중점을 둘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세가 들어도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일까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노인들이 꿈을 꾸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꿈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꿈? 내가 찾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했던 것보다 내일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연륜의 가치로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꿈입니다. 저도 이 대학 선생을 하면서 늘 학생들을 지적하고 야단을 쳐왔는데 요즘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그때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걸. 좀 더 따뜻하게, 좀 공부 잘 못하는 학생들도 부드럽게 생각하고 격려하고, 왜 너 열심히 안 해? 네가 조금 열심히 하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잖아. 너 왜 맨날 지각하니? 너 상습적으로 지각하잖아. 맨날 5분 넣는데, 야, 그거 네가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돼.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여러분, 그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은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에 너 이 5분 넣는 바람에 마음 고생했지.
그냥 편안하게 와.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 서둘러 봐. 이게 훨씬 교육적이고 전달이 잘 된다는 거죠.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 네. 저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문학평론가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다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당신이 먼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러해서 당신이 잘못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과해요. 그러면 듣고 보니까 말은 맞으니까 사과를 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혀 사과하지 않습니다. 내 더러워서 사과하고 말지 이러고 마는 이런 이제 이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칼에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금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활인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도구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는 쓰기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내 이 생전에 책을 한 권 좀 써보자. 책 한 권 쓰는 게 어려울까? 책을 한 권 쓰는 게 어렵다면 글을 한 편, 좋은 글을 한 편 남겨보기로 하자. 그 내가 내 후손에게 이 자녀손에게 이 재산을 모아서 물려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사회공헌으로 사회 환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쓴 정말 좋은 걸,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물려주는 걸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시작을 해볼 수가 없겠느냐. 근데 아니 글쓰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심지어는 저 책 하는 저 강의도 어렵고 한데 책을 어떻게 쓰냐? 여러분 이 근래에 책 쓰는 게 아주 쉬워졌습니다. 책을 쓰는 걸, 글을 쓰는 걸 도와주는 이 전자 시스템이 생겼어요. 여러분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글 쓰는 거 도와줍니다. 이거 이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컴퓨터로 해도 되는데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 자녀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한 번만 물어보시고 거기 딱 저장해 놓고 시키면 됩니다. 이 포맷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질문을 이렇게 몇 줄 넣으면 답이 쫙 나오고 너 이것에 대해서 뭐 써보라 하면은 금방 글을 써서 보여주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챗 GPT, 인공지능인데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인공지능이 더욱 활성화될 겁니다. 활성화될 겁니다. 그럼 난 뭐 지금 나이도 좀 있고 한데 굳이 내가 이걸 지금 배워야 할까? 되게 다 컴퓨터 없는 분들이 없고 컴퓨터가 없으면 핸드폰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노트북으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꼭 배워야 돼?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이렇게 막 눌렀다고 컴퓨터 고장나지도 않습니다. 핸드폰도 고장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챗 GPT를 통한 글쓰기 이렇게 서울에서는 여러 가지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디지털 문인회회라고 하는 이 모임의 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처음에 삼성그룹에서 퇴사한 임원들이 모여서 무슨 강의를 듣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거기 강의를 오라 그래서 강의를 갔습니다. 삼성그룹의 임원으로 오래 있었으면 여러분 명예도 있고 그리고 이 경제적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퇴임을 했으니까요. 그럼 뭐가 없을까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서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넋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강사를 불러다가 인문학 강의를 듣고 그리고는 우리도 글을 좀 써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챗 GPT라고 하는 게 나오기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강의를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 디지털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곤 했는데 그 이후에 챗 GPT가 나왔어요. 그 챗 GPT한테 너 이거 써보라고 시키면 이제 다만 조심해야 될 건 얘가 여기저기 있는 자료를 막 끌어오기 때문에
이 표절이 될까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지금까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말을 하듯이 대화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은 다 이 자료로서 내놓는데 미래에 대한 건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건 자료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숫자 계산을 못합니다. 숫자 계산하도록 입력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 보고 뭐 글을 시켜서 예컨대 보십시오. 이거 일을 잘 시키면 일을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너 김종회가 누구인지 알려다오. 반말로 해도 되고요. 또는 김종회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근데 얘 반말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뭐 기분 나빠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일을 자꾸 시킨다고 해서 화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계입니다. 그야말로 기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구글이라든지 이런 검색창에다가 이 다음이나 네이버의 검색창에 뭘 치고 조사를 하는 건 뭐냐면 검색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주제를 가지고 찾아 들어갔던 사이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본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챗GPT라고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걸 지가 한꺼번에 수만 개를 조사를 해가지고 문장으로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라고 하는 건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인데 이 분야를 안 했어요. 도외시하고 알면서도 안 했어요. 근데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걸 내놓자 구글이 이제 할 수 없이 시작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구글은 이 검색하는 것에 최고입니다. 검색하면서 이 받는 수수료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안 했다가 지금 이제 오픈 AI가 그 챗GPT를 만들고 나서 할 수 없이 다시 뛰어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이 컴퓨터가 그냥 뭘 찾아보는 기능이 아니라 대화하는 시대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이를테면 이제 아날로그 세대인데 조금만 배우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이나 책을 한번 써보시면. 근데 참 재밌는 건 제가 김종회에 대해서 물으면 얘가 천연덕스럽게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김종회는 보통 어지간하면 서울대학을 나왔다 그래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어느 대학의 교수로 있었고 이런 거 틀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김종회는 남북한 문학과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전공을 했고 그다음에 황순원이나 이병조에 대한 논문을 많이 썼고 이런 건 또 맞아요. 제 선생님 황순원이라고 하는 작가를 딱 입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황순원은 한국 현대 소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가고 그리고 또 이분을 또 서울대 교수라 그래요. 서울대 교수로 있다가 고대 교수로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황순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 모두 다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서 이분이 이 60대 중반에 생리불순이 병이 되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제가 출력을 다 해놨습니다. 아니 남자인데 무슨 생리불순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얘가 찾을 수 있는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일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죠. 1915년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출생해서 일본 와세다 대학을 숭실중학을 다니고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서울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경희대 교수로 있었던 한국 20세기 순수문학의 주요한 작가 황순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래야 필요 없는 걸 다 걷어내고 제대로 된 정보를 줍니다. 이건 이제 일을 잘 시켜야 된단 말이죠. 일을 잘 시키면 답변을 잘해요. 그리고 너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다시 알아봐. 그럼 또 다시 알아봅니다. 아무 불평 불만 없이.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일을 시킬 때 우리말로 시키지 않고 영어로 시키면 훨씬 더 잘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말로 되어 있는 자료만 찾지 않고 영어로 시키면 영어로 된 자료라고 하는 것은 40여 년의 축적이 있어요.
우리말 된 자료는 10년 안쪽입니다. 그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영어로 일을 시켜? 간단합니다, 여러분. 번역기에 돌려가지고 시키면 돼요. 그 영어로 나오면 그것도 번역기로 돌려서 우리말로 보면 됩니다. 문제는 반드시 크로스 체크, 이중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엄청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런 인문학적인 문제를 일을 시키면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진주를 여행하고 싶은데 진주에 갈 만한 명성지를 알려다오. 이런 거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안 좋은데 여기에 좋은 음식이 뭔지 알려달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엄청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제 생각에 여기 이 유교대학에 나와서 강의만 들으시지 말고 글 한 편씩 좋은 글을 써서 모아서 책도 한번 만들어 보고, 요새 책 내는데 얼마 안 들어요. 각자 조금씩만 내면은 공동 문집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발전하면 내 책을 내가 한 건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서두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분들은 이 글과 책을 많이 쓴 인류 문화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좀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 불을 꺼버리면 어떨까요? 어차피 이걸 보실 텐데 뒤에 좀 불을 꺼주시면 안 될까요? 네. 좀 더 나은가요? 네. 예. 해마다 봄이 오면 우리 산하에 손님처럼 찾아오는 노란 개나리와 이 분홍 진달래. 이 첫 줄의 문장을 써놓고서 난 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 이 진주 주변의 산하에 진달래 개나리 얼마든지 있죠. 봄에 맨 처음 피는 꽃들이 있죠. 산수유가 먼저 핍니다. 그리고 개나리 진달래 피고요. 그리고 이 목련이 피고 벚꽃이 핍니다. 근데 이 꽃들이 다 필 때에는 봄꽃은 꽃부터 피죠. 그리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꽃이 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왜 나무가 꽃부터 피울까요? 이거 생물학과 교수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제가 이 초등학교를 어디서 다녔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진주시의 맨 끝부분. 근데 옛날에는 이제 저쪽으로 나가면 진양군이었어요. 진양군하고 그 옆에 제 고향이 고성군인데 고성군하고 접경 지역에 그 고성군 영오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거기 이제 제가 영오면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두 반이 있었는데 각 반에 한 반에 한 6, 70명 학생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학생들 전체를 모아놓으면 8, 900명이 돼요. 그 교가도 뭐 8명의 송이 막 이런 이제 교가를 부르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10명도 안 됩니다. 우선 자녀 출산을 안 하고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여야가 좀 싸움박질하지 말고 이런 거 걱정해야 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산부인과 다 없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학생들 중에서도 뭐가 있느냐면 도서관에 도서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도서위원. 저 이제 도서위원을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이제 고학년이죠. 4, 5, 6학년들이 꼭 도서관에 와서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달래와 철쭉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뭐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진달래와 철쭉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달래와 철쭉이 형제예요. 형제인데 아주 어렵고 힘들게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
나중에 옛날 이야기들은 다 나중에 잘 되는 것 아닙니까? 해피엔딩 그렇죠? 나중에 그 이를테면 공주 자매하고 결혼을 한다까지 가는 그 진달래와 철쭉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인데 이걸 빌리려고 줄을 서요. 그럼 이제 이름을 다 받아놓고 그래도 저는 공정하게 한다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책을 이제 들어오면 내주고 했는데 그 상급생들이 뭐 부당하게 내가 먼저 보겠다. 그거 말 안 들었다가 뭐 이 저 상급생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이 도서위원으로서의 이 위치를 잘 지켰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 조선조에 사헌부가 있고 그다음에 사관원이 있고 그렇죠? 이 사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대사관으로부터 이 왕을 제어하는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하는 이제 이런 기관이죠. 그런데 목숨 걸고 합니다. 중국의 역사를 처음에는 대나무에 기록을 했죠. 그런데 그 기록이 이를테면은 지금 왕조에 부정적이어서 그걸 바꾸라고 하면은 목숨 걸고 안 바꿨습니다.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이 참 우리 옛 조상 때부터 뭔가 이렇게 지키자고 하는 의식 같은 게 있었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이 상급생이라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오기 정도였지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데 이 봄날의 선연한 색깔 이 노란 개나리와 이 분홍 진달래 우리나라의 상징처럼 인식되어서 노란 저고리와 분홍 치마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홍 치마라고 합니다. 다홍 치마가 한복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독서를 했던 첫 기억은 이 진달래와 철쭉이라는 제목의 동화였고 여기 진달래와 철쭉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은 가난한 집안의 형제인데 올곧게 열심히 살아서 공주 자매와 결혼에 이르게 된다는 출세담이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일생 동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직업을 갖게 된 연유도 이 시기에 그 도서관에서의 도서체험, 이야기국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국사를 열심히 읽어서 국사에 대해서는 제가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야 이거 뭐지? 이거 누구였지? 하고 물어보곤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책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골 면 소재지 초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진주중학교로 왔습니다. 근데 그 무렵에 그 저희 면에서 진주중학교를 한 2, 3년에 한 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때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200문제 중에 하나 틀리면 합격, 2개 틀리면 불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이 진주중학교 교복이 검정색인데 이 소매에 흰색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흰색 띠 두른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되게 도서관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여러분 밥 한 3시간 지나면은 쉬는 시간에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점심시간에 뭘 하는데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저는 늘 도서관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정말 흥미진진했던 책이 나관중의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삼국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책 제목으로서의 삼국지는 진수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입니다.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삼국지 연의는 나관중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역사가가 아니에요. 소설가입니다. 소설입니다. 그럼 진수의 삼국지하고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는 어떻게 다를까? 많이 달라요. 진수의 삼국지에는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이 이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 소설에는 기가 막힌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나관중이 맞는 것입니다.
자, 진수의 삼국지에는 제갈공명이 칠성단을 쌓고 동남풍을 부르는 그런 장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연의에는 그거 아주 실감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수의 삼국지에는 적백대전에서 조조가 쫓겨가면서 세 번을 웃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나간중의 삼국지 연의에는 이것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진수의 삼국지는 역사적 사실 그대로 기록을 했지만 나간중의 삼국지는 이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 있을 법한 사건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우리가 픽션, 허구라고 하는 것인데 만들어 넣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설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야구장에서 말로 홈런을 쳐서 전세를 뒤집는 게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소설은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소설은 작가가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개연성,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이 통해야 된다. 이 작가가 지 마음대로 썼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삼국지 연의를 읽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것.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뼈대에 살을 붙이고 옷을 입히는 것은 이 작가의 상상력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로 홈런을 치는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래요. 이런 건 소설로 못 쓰는 겁니다. 소설로 쓰는 건 있을 수 있는 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소설을 쓸 때에 작가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소설 속에서 죽는 일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고 등장인물이 있는데 갑자기 등장인물 하나를 죽여버릴 수 있을까요? 잘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구조 속에서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컨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이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앞을 안 보고 잘 다녔다 뭐 이런 이제 이 전조가 있어야 되는. 이걸 작가는 암시합니다, 독자들에게. 이걸 이 전문용어로는 복선이라고 합니다. 복선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소설 속에서 보여줘도 독자들이 이거 우연성에 기대어서 지 맘대로 썼네 이렇게 생각 안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원일이라고 하는 겨울골짜기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저 경상북도 거기 어디죠? 감 많이 나는데 김해 옆에 진영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월북한 사람이에요. 이문열도 자기 아버지가 월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아버지가 월북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연좌제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북로당원이었고 월북했다. 남로당원으로 있다가 북로당원으로 바꿔서 월북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6.25 전쟁에 관한 소설을 많이 썼는데 저하고 무슨 이 문해지에서 대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을 소재로 하면 좋은 것 한 가지가 있다. 등장인물을 언제 어디서나 죽여도 된다. 왜냐하면 전쟁 중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 성격이 포악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설을 쓸 때에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작가가 지어냈다고 해서 충분히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걸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여러분 재밌는 건 드라마 작가인데 우리가 TV로 드라마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드라마 작가는 그 등장인물들을 꼭 한 회에 한 번씩은 비춰야 됩니다. 그 보통 요즘 드라마들이 이제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어린애도 나오고 연세 드신 분들도 나오고 뭐 젊은 애도 나오고 뭐 착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러 종류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들이 어떻게 개런티를 받느냐 하면 그 화면에 몇 번 나왔느냐 이걸로 개런티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 드라마 계약할 때 이 사람 급에 따라서 이 사람 개런티가 얼마 하고 책정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한 번 나오든 두 번 나오든 다만 1회에 얼굴이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드라마 작가는 이 모든 사람을 다 한 번씩 등장시켜야 돼요. 왜요? 그래야 이 사람이 개런티를 받으니까.
그 드라마 작가는 그 탤런트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탤런트 하나가 드라마 작가하고 지금 드라마가 진행 중인데 아주 사이가 나빠요. 말을 안 들어. 무례하고 건방져요. 저걸 좀 손을 봐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요? 드라마 속에서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면 어떻게? 다음부터 못 나오잖아요. 못 나오는데 이게 죽일 만큼은 아닌데 좀 이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미국 유학 보냅니다. 한동안 못 나와요. 그런데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이제 또 살려주기로 한단 말이죠. 그럼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면 회상 장면으로 내보내면 돼요. 또 유학 가 있다 돌아오게 하기도 하고.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드라마 속에서 죽을 때도 그냥 못 죽습니다. 충분히 죽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사랑하다가 헤어진 남녀가 한 20년 지나서 다시 만났다. 근데 이 남자가 화가고 여자가 찾아가서 만났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 여자도 미술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고 미술가였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 업계에 이를테면은 이 분야의 정보를 서로 알고 있고 그래서 찾아갔다. 이런 정도의 이 사전 이 포석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삼국지 연의를 보면 그냥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없어요.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인물은 완전인의 표상입니다. 완전한 사람. 그런데 국장님 이거 소리를 좀 줄이신 건가요? 아닌가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아, 예. 네.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귀도 안 좋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좀 말 크게 하는 중인데 지금 다 맨 뒷줄 잘 들리세요? 예, 예, 훌륭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수의 삼국지 내용을 많이 알고 있을까요?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 얘기를 많이 알고 있을까요? 전부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를 알고 있어요. 진수의 삼국지가 별 재미없어서 읽지를 않아요. 일본에서 일본 학생들이 일본의 역사를 일본은 자기 나라 역사를 미화해서 가르치고 또 우리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역사를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처럼 역사에 중점을 안 두는 나라가 잘 없어요. 미국은 여러분 독립된 지 불과 200 몇십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사입니다. 그 역사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세이입니다. 이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미국에서 엘리먼터리 스쿨, 우리 초등학교를 나와서 중고등학교를 갈 때 항상 에세이를 쓴 것을 보고 그것을 위주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동안 이 역사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했다가 항의가 많아지니까 지금 다시 필수 과목으로 하기는 했는데 우리처럼 이 역사를 열심히 안 가르치는 나라가 드뭅니다. 근데 일본이 역사를 가르친다고 가르쳐도 정말 일본 이 젊은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사실적인 역사가 아니라 시바료타로가 쓴 소설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 읽었던 이야기 국사가 정말 도움이 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학생 때 제가 이 삼국지 연의를 그때 지금 여러분 삼국지 연의가 길어야 10권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진주중학교 도서관에서 읽었던 그 삼국지 연의는 한 50권 됐어요. 그게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무슨 책인가? 그게 아마 번역을 한 것일 텐데 그게 아마 중책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하여간 책을 읽지 않고서 한 개인의 내면이 성장하거나 확장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한 5분 10분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예로 드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교양과 상식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판단하는 신언서판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죠. 만약에 글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이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원재료가 좋다면 그 글도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주가 비단의 도시 아닙니까? 비단을 재질로 해서 옷을 만들면 마름질을 좀 잘못해도 옷이 화려하고 좋죠. 근데 아무리 이름 있는 잘하는 이 재단사가 한다고 해도 천이 원재료가 좋지 않으면 결코 좋은 옷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내 사람됨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걸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개선하고 향상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겉으로 결국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입력보다 출력이 많으면 그 내부가 고갈됩니다. 이걸 입력을 인풋이라고 하고 출력을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국가와 국민의 단위에 있어서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책 읽는 나라, 책 읽는 국민이 되지 않고서 진정한 선진사회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새 누가 책 읽습니까? 전부 인터넷에 다 있는데. 아니, 인터넷도 좋아요. 인터넷이라도 열심히 검색을 하되, 그 검색을 하는 것이 쓰잘데없는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정말 거기 인문학적 지식을 보여주는 이런 걸 검색하고 읽고 한다면 책 읽는 거나 진배 없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맨날 아무 쓸모없는 것들 찾고 무슨 쇼핑할 것만 바라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책 읽는 나라, 책 읽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읽고 그리고 그걸 생각을 해보고 하는 이런 내면적인 이 자기 성찰, 이 과정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상적이며 합리적이기 위해, 그리고 존중받을 만한 품격을 갖기 위해서는 생각의 근본을 형성하는 책 읽기 이상의 자양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한글로 써놓고 여기 밑에 이제 한자가 있는데, 객권유익, 무슨 말일까요? 책은 열기만 해도 이롭다는 거죠. 천리길도 첫걸음으로부터처럼 책을 열면은 그래도 우리가 몇 페이지라도 이렇게 봅니다. 책을 딱 놓고 먼지가 않도록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그 책은 어디에 소용이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책은 열기만 해도 유익하다. 이게 객권유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다익선, 많이 읽으면 좋죠. 이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여러분? 중국의 전한, 한나라의 한고조 유방이 건국할 때에 세 사람의 3대 공신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책사 장량이고, 또 한 사람은 행정을 담당했던 소하고, 또 한 사람은 대장군 한신이었죠. 한신입니다. 한신의 말입니다. 한고조 유방이 한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장수로서 이 군사를 얼마 정도 지휘할 수 있을까? 그 한신이 한 100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유방이 기분이 나빠요. 그럼 당신은 얼마나 할 수 있어? 그 다다익선입니다.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는 100명밖에 못하고 당신은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한신이 기가 막히게 답변합니다. 저는 군사들을 지휘하지만 대왕께서는 장수 100명을 지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기막힌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항고주 유방이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진 거죠. 여러분 이 윗사람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딸도 어머니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사 집안에서 좀 기분 나쁜 건 말지만 국가 권력의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여버립니다. 모택동 휘하에 유속이라든지 이를테면 2인자였던 사람들 다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월라이, 주월레입니다. 주월레는 모택동 앞에서 보고할 때 무릎으로 기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총리가 서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기면서 이게 나는 적대감도 없고 나는 위험한 인물 아니니까 나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표시입니다. 그 주월레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 주월레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 중국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를 따뜻하게 돌봤던 사람이고 외빈이 오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식당에 먼저 들러서 국수 한 그릇 말아 먹고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먹는 거에 신경 쓰느라고 그 사람 접대를 잘 못할까 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중경에서 북경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중간에 방송이 나왔어요. 기장이 날개에 결빙이 생겨서 위험하다. 모두 낙하산을 매시라. 모두 낙하산을 맸어요. 그런데 거기에 탔던 이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낙하산이 없어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주월레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낙하산을 벗어줬어요. 만약에 비행기가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일국의 총리가. 그런데 다행히 비행기는 사고 없이 착륙을 했어요. 이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월라이라고 하는 사람, 주월레라고 하는 사람은 모택동보다도 훨씬 존경받는 사람.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제갈공명, 관우, 장비, 조조 이런 사람들 중에 중국 인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관우입니다. 관운장입니다. 중국 곳곳에 이 관왕묘가 있습니다. 그 관우는 고집 때문에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관우가 가졌던 그 후덕한 인품과 어떤 상식, 교양 이런 것들이 관우를 존경하게 하는 거죠. 비록 비참하게 죽었으나 꿈을 다 못 이루고 죽었으나 그 관우가 가졌던 그 인품을 존경하는 거죠. 우리도 이 서울의 남산에 가면 관왕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주월레가 이렇게 존경받았던 것은 여러분 어레스트 헤밍웨이라고 하는 작가를 아시죠? 그 부인이 마사 갤헌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전쟁 기자였습니다. 전쟁 종군 기자. 이렇게 썼어요. 저월라이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중국 지도자 가운데 유일하게 좋은 사람이었다. 이 너무 심하기는 해요. 유일하게 좋은 사람이었다. 이것은 중국의 정치 체제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중국의 지도자들이 저월라이와 같다면 중국의 미래는 미국이 넘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런 주월레의 이 인품이라고 하는 것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여러분 책을 읽고 자기를 단련한 그 결과입니다. 어느 날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 이를테면 우리가 이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3다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독, 다작, 다상량.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나중에 뒤에 나올 것입니다만, 이걸 누가 말했느냐 하면 중국의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인 구양수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한다. 이 세 가지의 구양수는 똑같이 중점을 두었어요. 근데 이 서양의 실존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문장론에서 똑같이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쇼펜하우어는 많이 읽는 거 잘 읽지 못하면 엉뚱한 거 읽고 하면 위험하다. 많이 쓰는 것도 되지도 않는 걸 많이 쓰지 말아라. 철학자니까 그렇게. 다만
많이 생각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이제 차이를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왜 여기 군계 일학이라고 써놨느냐 하면, 많이 읽으면 그것이 모두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달기 많아야 그 중에 학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이 읽어야 좋은 글도 찾아낼 수 있고 좋은 글로서 우리에게 이 감동이 전달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객관유익의 교훈, 이 책은 펴기만 해도 유익하다. 이제 두 번째인데, 책과 글의 운명에 대해서 두 번째 챕터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11시 5분이어서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너무 앉아 계시기 지루하니까. 국장님 얼마나 쉬나요? 5분, 10분? 10분? 예, 10분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책과 글의 운명. 제목을 너무 좀 무겁게 붙여놓기는 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안중근 의사입니다. 여기 있는 글 많이 보셨죠? 일일 불독서 구중생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서 가시가 생긴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뭘까요? 이건 읽는 일이, 글을 읽고 책을 읽는 일이 몸에 배어서 습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입안에 가시가 생겼다? 입안에 가시가 생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호흡하기도 힘들다. 이런 뜻인 겁니다.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1910년 한일합방이 병탄이 되던 해죠. 여순 감옥에서 중국말로는 리순이라고 읽습니다만 순국하기까지 200여 점의 글씨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얼빈이라고, 한자로는 하비빈 이렇게 쓰죠. 하얼빈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안중근 의사 때문에 유명하죠. 중국의 동북 삼성이라고 하면 요령성, 그 다음에 길림성, 흥룡강성인데, 요령성은 성도가 심양, 신양 이렇게 읽습니다. 심양이라는 데입니다. 이 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대륙 침략 병참기지였어요. 그때는 심양이라고 하지 않고 봉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림성이라고 하는 곳은 그 성도가 어디냐 하면 장춘입니다. 장춘은 일제 때는 마지막 이 황제 부위가 있던 그 신경, 그러니까 허수아비 만주국의 수도가 있던 곳, 새로 만든 서울이다라고 해서 신경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지금은 장춘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길림성 안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있습니다.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주도는 영길 씨입니다. 이게 이제 다 길림성 안에 있는 거고요. 장춘이 수도지만은 길림이라고 하는 도시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흥룡강성인데, 이 흥룡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동북부를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고, 이것은 저 위에 그 러시아로 올라가면은 아무르강이라고 부르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래서 이 흥룡강성의 성도가 하얼빈입니다. 제가 하얼빈을 한 2번 가봤는데요. 그때 제가 이 중앙일보의 칼럼을 쓰고 있을 때 저기를 가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하얼빈역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얼빈이라고 하는 도시가 인구가 1200만인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100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선로도 하얼빈역에서 선로가 뭐 한 10개 정도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옛날에 안중근 의사 때 이때 1909년에는 선로가 몇 개였을까요? 왕복선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국은
열차를 타려면 검문을 3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얼빈에서 가장 가까이 가는 곳에 열차표를 끊었어요. 저하고 저를 안내해 주는 분하고 둘이서 열차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권을 보이고 뭐 차표를 보이고 해서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이제 나 급한 일이 있어서 기차 안 탔다 그러고 이제 나오는 건데, 들어가서 도무지 찾을 길이 없어요. 찾을 길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 이토 히로부미가 이 총을 맞은 데가 어디냐고 영무원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는 선로가 하나밖에, 이 왕복 선로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선로가 어디인가? 그건 도시 쪽 아니겠느냐? 많이 선로가 생겨난 것은 저 벌판 쪽으로 추가로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맨 안쪽 선로를 이렇게 이제 쭉 다녀보면서 거기 중국의 이 공안이 서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아주 선심을 베풀어서 그 옆에 이 임시 칸막이 있는 걸 열어주면서 저 안쪽이니까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바닥에 이 타일을 세모 표시로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총을 쏘았는지를 볼 수 있게 해놨다라는 얘기는 듣고 갔어요. 가서 찾았어요. 그 자리가 안중근 의사가 섰던 자리예요. 저는 그것만 듣고 갔는데 그로부터 한 5, 6m 앞에 네모로 된 타일이 또 하나 있어요. 네모로 된 이 타일 표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적지, 이토 히로부미가 썼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한 5, 6m 거리에서 영국 브라운제 6년발 권총으로 한 번에 그 총알을 다 쏘았단 말이죠. 이토 히로부미 거기서 적사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가지고 중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를테면 대우해서 거기에 이 기념 시설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서도 철거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려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 와서 내가 저 표적지가 섰던 자리를 보고 왔다, 사진을 찍어 와서 신문에 칼럼을 그렇게 썼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한번 보십시오. 이 1909년이면은 이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병탄이 됐습니다.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근데 이 여순 감옥에서 순국을 했는데 그 자리, 그게 이제 상해 홍부공원이라고 하는 데가 거기 이제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의 이제 사적이 남아 있는데 그 자리를 리순 감옥 자리를 찾아가 봤는데 그냥 아파트촌이 되어서 도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유해도 분실되어서 지금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언이 그거였죠. 내가 죽거든 나중에 조국이 해방되었을 때 조국으로 이장해서 묻어달라라고 했는데 우리 후손들은 못 지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감옥에서 순국하기까지 200점이 넘는 글씨를 남겼고, 그 감옥에서 일본 또는 중국의 그 형무 종사자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죄수였습니다. 낙관을 대신하여 이 새끼손가락을 잘랐습니다. 밑에 손가락 같은데요. 단지한 왼편 이 손도장으로, 아니 이게 지금 왼편 손도장이면 이쪽이 왼편인데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단지죠? 자른 겁니다. 손가락을 손도장으로 누른 손도장을 찍었죠. 여기 이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유목 40여 점이 지금까지 전하는데 그중에서 유명한 것이 이겁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생긴다. 이
여러분 이 안중근 의사의 이와 같은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이런 우국충정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분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라고 할 만큼 열심히 책을 읽고 자기 사상, 생각을 가꾸고 다듬고 견고히 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 책은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고 문명의 개화를 이끌었고 미래의 꿈을 여는 길잡이입니다. 그런 만큼 책 읽기를 두고 배태된 은사들은 복음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의 지평 위에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자, 보시죠. 중국 한시의 한 구절입니다. 독서백편 의자향. 책을 100번을 읽으면 그 뜻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뭔지 모르겠으면 100번을 읽어라. 그러면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독서백편 의자향. 책 읽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충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서중자유 천종속 이게 지금 아마 어디 그 중국 어떤 한시의 한 구절인데 제가 그걸 메모를 해놨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서중자유 천종속 이 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교과서에 나왔어요. 근데 교과서에는 서중자유 천종록이라고 나왔어요. 제 기억에 이걸 교과서에 그 글을 쓰신 분이 일석이 이성 선생인데 천종속이 맞습니다. 천종록은 잘못 쓴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그 잘못된 채로 배웠던 것입니다. 서중 책 속에는 자유 스스로 있다 이 말이죠. 1000가지 종류의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록입니다. 그래서 아마 천종록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 서수속자죠 이게 아마 서중 자유 천종속 책을 읽는 가운데 1000가지 재물과 복록이 있다는 의미니까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이 입신양면의 방편이었다. 과거에 이 가난하고 힘없는 선비가 출세하는 길이 뭐였습니까? 과거에 합격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책을 열심히 읽고 시문을 짓고 하는 이 길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그나마 이 과거 제도가 초기에 건강하게 움직일 때 얘기고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이 타락해서는 소위 이 권세가의 자녀가 과거에 급제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겼던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문장론을 보면 염세 사상을 대표하는 이 독일 철학자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이 요소로 사색 글쓰기 독서를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구양수가 주장한 다독, 다작, 다상량의 3다의 법칙을 그대로 일치한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독서가 그냥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니고 철학자인 까닭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사색을 다른 항목들보다 훨씬 우위에 두고 자기 사색이 수반되지 않는 독서는 타인이 행한 사색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럴 때 많이 읽는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에서 탄력을 빼앗는 일종의 자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오늘날과 같이 가치 개념이 다운화하는 시대 이런 때에서는 쇼펜하우어의 단호한 지적이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많이 쓴 사람들의 이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 중국 청나라 때의 걸륭제입니다. 이 청나라 6대 황제고 옹정제의 넷째 아들, 할아버지는 강희제, 아버지는 옹정제. 그 뒤를 이어서 강건성세로 알려진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에 청나라의 경제 군사 문화가 절정을 맞이했다. 자, 그런데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둠이 같이 있죠.
그래서 자전 대외 원정, 전쟁과 황족 및 관료들의 부패, 백성들의 삶은 피폐했습니다. 문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청나라 정부의 비판적인 서적을 폐기해버리는 등 문화에 대한 탄압. 뭘 연상하게 합니까? 모택동의 문화혁명을 생각하게 하죠. 이 문화혁명 때문에 중국의 어떤 민도라든지 문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 50년을 후퇴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나라 멸망에 씨를 뿌렸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현대학계의 평가 역시 명군인지 암군인지 잘 모르겠다, 성군인지 폭군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헷갈립니다. 대체로 선대에 못 미친다. 그러니까 옹정제나 강희제만 못했다라는 의견이 대세고, 여러모로 전한의 무제, 명나라의 영락제, 프랑스의 루이 14세, 인도 무굴 제국의 아우랑제브, 이렇게 이 명함이 같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근륭제가 정치를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청나라 황제들 중에 유일하게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퇴위 이후 3년간 상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하면 상왕이죠. 우리는 왕이라는 말을 쓰고 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중국만 황제라는 말을 쓰고 우리는 왕이라는 말을 썼죠. 그게 이제 어떤 대국에 대한 이 예의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너진 게 나중에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황제라는 이 호칭을 쓰면서 종식이 되었습니다만, 이 89세까지 살았습니다. 89세까지. 오래 살았죠. 우리나라 임금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영조입니다. 영조가 오래 살았죠. 이 사람은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나면 무조건 시를 썼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41,863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서인지 전부 어법도 일치하지 않는 쓰레기 시가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 괜찮은 시도 있었겠죠. 아까 제가 군계일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를 많이 썼으니까 그 중에 괜찮은 시도 몇 편이 있었겠지만 대체로 시가 수준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시를 써가지고 신하한테도 주고 하는데 그걸 이거 수준 안 좋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 가운데 이 시를 쓰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 정이 많은 군주인가를 과시했던 사람 누구죠? 네로입니다. 예, 네로입니다. 네로의 이 신하 가운데 철학자 한 사람이 나중에 네로에게 죽임을 당할 때 네로에게 한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이 폭정을 하는 것 황제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가족들이나 또는 이 궁에서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도 또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한 가지만 꼭 말하겠다. 앞으로 되지도 않는 그 시 좀 쓰지 마라. 이게 네로한테는 여러분, 너 폭군이야 하는 것보다 너무 아픈 얘기. 자기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되지 않는 시 좀 쓰지 마라. 그리고 이제 비참하게 죽었죠. 그런데 이 근륭제한테 너 되지도 않는 시 좀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랬다가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를테면 이 반역죄에 걸리면 삼족을 멸했습니다. 중국은요 후족을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가, 외가, 처가를 다,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전부 종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친가, 처가, 외가에 다시 친가, 처가, 외가. 그래서 구족이면 그 인근에 사람이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시를 정말 좋아했는데 오죽하면 여러분 조조가 시를 썼습니다. 조조가 남긴 시들이 이렇게 있고 조조는 또 이 병법서도 썼어요. 그게 맹덕신서라고 하는 건데 맹덕이 조조의 호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맹덕신설을 보고 나중에 저희 학자들이 이거 전부 베끼고 다른 사람들 걸 조합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조조가 시는 꽤 잘 썼던 것 같고요. 그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조식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셋째가 또 시를 잘 썼어요. 그래서 조조의 시는 몇십 편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오늘날까지 명문으로 통하는데, 근룡제의 시는 많이 남아있지만 그저 도서관 구석에 꽂혀 있을 뿐이다. 41,863수 황제니까 그 시가 기록으로 다 남아있지 않겠어요? 시를 정말 좋아한 것은 맞아서 대신들에게도 시를 선물로 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시도 좀 써보고 글도 좀 써보고 싶은데 이거 써가지고 내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줬을 때 속으로 저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써가지고 말이야 이게 날 주냐 이렇게 생각할까 혹시 우려가 되실까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근룡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근룡제처럼 그렇게 이 권력을 앞세워서 시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아닌 까닭으로 좀 부족해도 그 속에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건 여러분 좋은 시입니다. 자, 다산 선생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정말 여러분 훌륭한 분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근데 우리 역사가 존경할 만한 인물 만들기에 실패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 중에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 요즘 건국전쟁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분 이 국가의 근대화를 이루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터전을 닦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초대 건국 대통령의 얘기가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제인데, 그런데 어쨌거나 그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 대접을 하지 않고 폄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제3공화국이 명분이 살기 때문에. 이 정치는 비정한 거죠. 뭐 그렇게 된 건데,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에도 온 세계에서 이를테면 이 나라에는 이 무인으로서 이수신이 있었다면 치세에는 박정희가 있다라고 말할 만큼 도대체 박정희라는 사람이 없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개발 독재 시절을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권이라든지 또 탄압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 비참하게 이 종말을 맞이했단 말이죠.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어땠나요? 모든 대통령들이 다 끝나고 나서 정말 국민들이 존경하고 이런 대통령이 없었단 말이죠. 이 존경할 만한 인물 만들기에 실패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인물이 그와 같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냐 하면 그 후대가 선대의 업적을 깎아내리기에 바빴지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사람, 단재 신채호 같은 사람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말고도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이런 사람을 정말 이런 분들은 학교에서 새롭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찬 묘지명 등에서 30대 젊은 나이에 공직 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언행을 했기 때문에 유배 생활을 했다고 자기가 썼습니다. 남 잘못과 허물을 감싸는 아량보다 남을 과감하게 비판하는데 앞장섰다면서. 언제? 젊었을 때.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요? 나 인생 잘못 살았다고 자기가 썼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나는 남을 감싸고 칭찬하기보다는 남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는데 앞장서서 늘 날카롭게 말하고 야멸차게 말했어. 돌아보니까 나 참 잘못 살았어. 이런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저 혼자 손들고 있네요. 네. 지내놓고 보면 다 우리가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게 언제냐 하면, 류시아가 쓴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책 제목이 있죠. 다 모릅니다. 지나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다산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전부 자기를 미워하는 시대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훌륭한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18년 동안 전남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굳이 천주교를 박해한 신의 사업, 이 전부 이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보다 근본적인 성격 문제가 있었다, 자기가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다산은 돈벌이를 하찮게 여긴 다른 선비들과 달랐습니다. 선비들이 돈 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다산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관직 생활을 할 때 양잠 등으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틈만 나면 양잠과 특용작물 재배를 해서 돈을 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양반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무노독 무음식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옷감 짜는 길쌈을 중단시키자고 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길쌈이라고 하는 게 부인들이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큰딸이 살림미천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큰딸을 낳으면 어머니랑 같이 길쌈하고 집안을 돌보고 해가지고 살림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하지 말자고, 이 여성들이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낮에 덜 일 함께 다 하고 와서 밤에 쉬거나 자지 못하고 길쌈을 했단 말이죠. 다산이 이제 이걸 얼마나 예민하던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한 성리학의 선비들이 중국을 떠받들던 시대에 다산은 중국보다 일본에 주목했습니다. 일본의 학문 수준이 조선 후기쯤부터 조선을 능가했다고 진단하고 일본의 대비책을 세워서 경계심을 가지고 관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시대의 왕이 정말 좀 이렇게 지혜가 있어서 다산의 이와 같은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어땠을까요? 율곡의 10만 양병설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율곡이 10만 명의 군사를 길러서 일본의 침략을 대비하자. 그런데 이건 사실은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그 율곡의 제자인 김장생이 쓴 글에 나와 있어요. 이게 제자가 서성을 높여서 뭐 앉은자리에서 사석에서 들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조선왕조실록 공식 기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뭐 제대로 다 검토 안 하고 옛날에 율곡의 10만 양병설 뭐 가르쳐서 나쁠 건 없는 얘기죠. 이걸 가르쳤죠. 그때만 해도 왕조실록이 번역이 안 돼 있을 때였으니까요. 한자로 되어 있었죠. 왕조실록 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나라가 망하고 말 것이라 했던 그 다산의 예언이 아니라 실현되는데 100년도 안 걸렸습니다. 다산은 갓을 쓴 200여 년 전에 고리타분한 선비가 아니라 오히려 현대에 맞는 인물로 문과와 이과를 드나드는 능력을 보였고 과학과 예술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르네상스형 천재였습니다. 르네상스는 시대의 분기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산은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저술서를 펴낸 학자이자 사상가. 200여 년 전에 엑셀, 이 엑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산 방법을 개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천재죠. 엑셀을 돌려서 어려운 계산을 척척 해냈고 화성 축성에 수월의 화성업성을 성을 말하는 겁니다. 삼각 함수를 활용한 수학자였습니다. 수학자이면서도 음악가이자 메모광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서양에 가면 이렇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뛰어난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그의 메모는 503권의 책을 사상 유례없는 저술을 남기게 한 비결인데 그런데 목민심서 같은 책은 얼마나 백성을 사랑합니까? 그 다음에 경제에 관한 것,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 이런 500권이 넘는 책을 썼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 선생 같은 사람을 정말 제가 사는 그 양평 인근의 경기도 남양주에 실학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서 다산 선생을 기리고 있습니다만 뭐 별로 안 해요.
근데 저는 국가가 이 다산, 단재, 도산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이렇게 부양하면서 우리가 본받아 배울 만한 역사적 인물들을 후손들에게 후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게 하지 말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여기 진주 유교대학은 참 이 시대에 좋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이 강의를 좀 더 잘 개발하고 확대해가지고 영상도 도입하고 어떤 시스템도 바꾸고 해가지고 젊은 세대가 와서 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한국문학에서 글을 많이 쓴 사람들, 시인 조병화 선생, 시인 고은 선생. 요새 고은 선생 밖에 잘 못 다닙니다. 왜 못 다니는지는 아시죠? 그렇지만 그분이 쓴 시들 가운데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경남 하동 출신의 이병주 선생, 그리고 이분은 전남 장흥 출신인데 한성원 선생. 여기 돌아가신 지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이어령 선생. 그리고 한국 이 문학 비평가 중에서 전설적인 인물 김윤식 선생,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얘기까지 다 하기는 지금 우리가 10분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와서, 이 이후는 다음 주에 와서 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 이 2시간 동안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 분도 졸지도 않으시고 하품도 안 하시고 핸드폰도 안 보시고, 저는 이렇게 훌륭한 클래스를 본 적이 없어요. 네,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다음 주에 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